그래서 볼게요. 1단원부터.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문학이 우리 삶에서 지니는 의의와 가치, 그 다음에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 이거 그거잖아.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 뭐가 있어? 외재적 맥락과 내재적 맥락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왜 작품을 감상할 때 외부로 이제 보는 거랑 내부로 보는 거. 근데 이제 여기다가 필기하시면 여러분들이 필기하기 불편하니까 그 뒤에서 필기 다시 할게요. 그리고 표현과 아름다움 뭐 이렇게 보시고 향유하는 능력. 자, 문학이 여기로 넘어가서 문학이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 정서와 미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내면 심리로도 그거를 고양시켜 높여주고 미적으로도 나의 미감도 상승시켜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이게 이제 본인의 미감이라고 하는 거죠. 문학도 예술의 한 갈래로서, 그쵸? 뭐 어떤 식으로 된 갈래야? 텍스트로 이루어진 갈래잖아. 우리의 삶을 고양시켜주는데 문학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혀주기도 한다. 그 까닭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학 작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고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 즉 텍스트로 표현한 예술인데 음악은 음성과 음률, 미술은 색과 형태로 표현하듯이 문학은 언어 예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지니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면 1. 인간과 세계를 이해해 2.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3.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시킨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추함, 슬픔과 기쁨, 우스꽝스러움과 숭고함을 느끼게 해준다 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4번을 조금 더 필기를 이거에 대한 4번이에요. 이거에 대한 4번. 이걸 이제 필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문학의 미적 범주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4분면을 그려서 너네 그 함수값을 보시면 이쪽은 양의 값이고 여기는 음의 값이잖아요. 그거를 보시고 여기 오른쪽을 현실이라고 보시고 여기 왼쪽을 이상향이라고 보시고 여기 위에 있는 거를 플러스 그리고 여기 밑에 이것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것을 마이너스, 이제 부정의 의미라고 보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잘 보세요. 나는 지금 현실에 있고 현실에 나의 삶을 만족하고 있어. 그거를 우리는 우아미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아미의 키워드가 있는데 어떤 거를 보고 이거 되게 우아미 있으시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연 혹은 뭐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자연 친화나 뭐 사랑,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는 걸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왼쪽을 생각하실 때 내가 이상을 원해. 이상을 원하는데 나는 지금 이제 기분이 좋아. 근데 이상향이니까 자연이나 사랑보다는 조금 층위가 조금 있는 거를 생각할 거 아니야. 그거는 숭고미라고 해요. 숭고미.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연애하는 느낌의 시라기보다는 이 숭고미는 어떤 애들이 주로 이루어지냐면 그런 애들 충, 그 다음에 뭐 효, 그 다음에 뭐 유교 뭐 요런 식으로 우아미보다는 조금 내용이 한 단계 더 층위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부정이야. 부정적인데 이상을 쫓아. 그거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을 쫓기는 하지만 그게 좌절된 기분. 그래서 이거는 비장미라고 합니다. 자, 비장미의 키워드는 보통 그거예요. 유배가사. 내가 뭔가 이상향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거를 이루어내지 못해가지고 좌절되는 것들.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봐봐. 현실에 내가 부정적인 거를 승화시킬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골개미라고 하는데 얘가 특이한 이유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조선 땅밖에 없기 때문에 골개미가 특이해요. 얘는 해학과 풍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학과 풍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은 이런 1, 2, 3, 4, 4가지의 이런 의미가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 골개미까지를 보는 게 이 1단원에서의 전체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문학을 통한 인간과 세계 인식 뭐 그렇겠죠. 다양한 대상을 소재로 활용하는데 사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얘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삶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면서 인간의 삶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거는 간접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문학책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까지 경험을 하기 위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삶을 관찰하고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으며 나와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간접 경험을 통해 삶과 인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똑같이 간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다음 문학을 통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깨달음.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인간과 세계에 대한 간접 경험을 쌓아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즉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찰과 반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찰과 반성을 하기만 하면 안 되지. 성찰과 반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내가 더 나아가는 삶을 위해서 성찰과 반성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기 앞에 부분에서 얘기했었던 문학, 작품, 감상, 방법 중에 하나가 내재적인 거. 이거는 뭐라 그래요?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죠. 절대론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은 뭐를 기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재적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작가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대를 반영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독자 중심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작가 중심으로 본다는 거는 작가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보겠다라는 거야. 이 작가가 뭐 어떠한 스타일이고 뭐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해설을 한다. 이걸 이제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시대를 반영하는 거는 반영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뭐 봄을 기다립니다. 이게 일제강점기의 시대를 반영한 거 기준이라고 한다면 봄이 독립이겠지. 그런 건 이제 시대 반영. 그다음에 독자는 효용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쉬워. 독서 감상문 생각하시면 돼요. 너네 독서 감상문 이게 쓰고 있다가 보면은 보통 그러잖아. 만약에 주인공이 나였다면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더라면 그런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게 보통 독자 중심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얘를 보도록 합시다. 마음의 달. 자, 일단 얘의 키워드는
달관적인 태도. 그리고 달이랑 연계되는 시들이 있어요. 달이랑 연계되는 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읍사 뭐 요런 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처 입은 경험을 보름달을 통해 역설적 의미로 승화시키고 달관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라고 하는 거랑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그렇겠죠. 근데 시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소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가는 보름달의 모습이 서정적으로 그려지고, 서정적으로 그려진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예쁘게 그려지고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표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서정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정서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예쁘게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상적 언어에 역설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참신하게 주제를 전달한다. 자, 그럼 얘네 하나씩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나무 울타리에 달빛이 한 채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시나무 울타리에 달빛이 걸려 있는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 이 가시나무 울타리는 시련과 아픔을 주는 대상.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화자가 뭐 하고 있어? 화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달빛을 관찰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관찰을 하고 있고.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거, 감각적인 거 들어가게 되죠. 마음이 또 생각 끝에 저뭅니다. 이 마음이 생각의 끝에 저물고 있대. 그러면 생각 끝에 저물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저문에 이게 아니라 생각 끝에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즉 슬프고 우울하죠. 슬프고 우울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시나무 울타리에 달빛이 한 채 걸려있는 거를 보고 마음이 생각 끝에 저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상처가 떠올라서 어두워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상처가 떠올라서 어두워집니다. 요렇게도 볼 수 있고. 망초꽃까지 다 피어나 들판 한쪽이 기울 것 같은 보름밤입니다. 이건 비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했으니까 얘가 지금 습니다, 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네. 종결어미 반복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운율, 가군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습니다, 합니다, 입니다 이런 거 반복되고 있으니까 문장, 구조, 반복 혹은 품사, 구조,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라고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망초꽃까지 다 피어나 들판 한쪽이 기울 것 같은 보름밤인데 달빛이 너무 환해서 나는 그만 어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어둠은 우울감일 거 아니야. 그 달빛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나는 우울을 내려놓았대. 그러면 어둠을 내려놓아.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 표현이니까 추상적 표현의 구체화.
그러면 여기서 추상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똑같은 말로 관념적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관념적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고, 그가 이제 뭔가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어둠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달을 보고 자꾸 절을 하는데 바라보는 것이 바라는 만큼이나 간절합니다.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뭘 알아? 달도 때로 빛이 꺾인다는 것을 알 거래.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제 여기가 조금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과 꺾어지는 것은 무릎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자,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둥글둥글하지 않고 그냥 뭔가 남들을 찌르고 이런 사람들. 모난 사람들과 상처 주는 사람들. 모난 사람들과 상처 주는 사람들이 달을 보고 자꾸 절을 한대요. 그럼 여기서의 절은 뭐야? 내가 뭔가에 타인의 이득이 아니라 나만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가 되겠죠? 바라는 것이 많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즉 나의 이타적 행동은 아니야. 아니지. 나라고 하면 헷갈리겠다. 본인들의 소망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행위만 하고 있고, 바라보는 것이 바라는 만큼이나 간절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마음속이 채워지지 않고 텅 빈 사람들을 뜻하죠. 그래서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알 텐데 달도 때로 빛이 꺾인다라는 사실을 알 거야. 그리고 한 달도 반 꺾이면 보름이듯이 꺾어지는 것은 무릎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꺾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면 둥글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랑 완전히 대비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 그리고 이것도 돼요. 꺾임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 혹은 저절로 마음속이 달과 같이 차오른 사람들. 요런 식으로. 됐어? 저절로 마음속이 달과 같이 차오른 사람들. 자, 그러면 달도 때로 빛이 꺾인다는 것을 한 달도 반이 꺾이면 보름이듯이 꺾어지는 것은 무릎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즉 마음은 꺾임으로써 오히려 보름달처럼 완벽하게 채워질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음을 들고 달빛 아래 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마음은 어떤 거냐? 뭔가 환해진 마음. 그 다음에 충만해진 마음. 들숨 속으로 들어온 달이, 봐봐. 이 달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나의 속으로, 나의 내면 안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 나의 내면 안으로 들어온 게 이 마음 속에 떴대. 이 달이 나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떴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면에 상처가 치유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달빛이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섰어. 그럼 아까 초반 부분에서는 달빛이 가시나무 울타리에 걸려 있다가 지금 넘어섰으니까 시간이 경과됐고 상처가 극복이 되면서 마음이 벌써 보름달이래. 마음은 벌써 보름달입니다. 들숨 속으로 들어온 달이 보름달로 됐어.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미 이제 이렇게 뭔가 상처를 치유하게끔 됐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 필기를 하자면 핑크색으로 해야겠다. 지금 뭔가 저물고 있었던 그 마음, 그 저무는 마음으로 가시나무 울타리에 걸려있던 달을 보던 화자가 환한 마음을 가진 존재로 거듭났고, 네, 일단 쓰세요. 기다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화자를 초반 부분부터 보시면 마음이 또 생각 끝에 저물고요. 그 다 피어난 보름밤에 그 어둠을 내려놓았어. 내가 지금 부정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저 달이 나랑 이제 합일이 됐잖아. 합쳐지게 됐잖아. 합쳐지게 돼서 뭔가 극복을 했어. 그래서 환하게 마음을 가진 존재로 변해지게 됐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 꺾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꺾이다가 통상적으로는 부정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꺾이다는 다른 식으로, 일단 무릎이 꺾이는 거는 반으로 접히는 거, 그 다음에 달과 마음이 꺾이는 거는 보름이 되는 거. 그러니까 달과 마음은 꺾임으로써 어떻게 돼? 오히려 더 가득 차오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꺾이다가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여기를 볼게요. 일단 대조적인 거.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많은데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달도 빛이 꺾일 때가 있어. 그거를 알아. 그래서 달에게 바라지 않아. 꺾이다의 긍정적인 사용. 꺾이다. 한 달의 절반이 지나다. 그래서 밝은 보름이 돼. 왜냐면 30일을 한번 꺾어버리면 15일 보름이 되니까 그 보름달이 되는 시기고, 욕심을 줄이고 시련을 겪으면 충만해져. 그러니까 약간 요런 느낌인 거지. 내가 뭔가를 버려야지만 더 새로운 걸 얻을 수가 있잖아. 버려야지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욕심을 줄이고 혹은 시련을 겪어야지만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련도 겪지 못한 사람이 뭔가를 얻고 반성과 성찰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작품 구성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1, 2, 3, 4. 그러면 이거를 선지에서 4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맞고요. 이걸 3개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틀리게 나올 거예요. 교과서가 4개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성을 다시 봅시다. 가시나무 울타리에 걸린 달빛을 봤어요. 그러니까 관찰을 했죠. 그리고 계속 그게 이어져요. 달빛이 너무 환하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둠을 내려놓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환하다고 한 것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대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그럼 이거를 보셔야 돼요. 외부적인 요소 있지. 외부 요소는 뭐예요? 이건 달이죠. 이 달은 굉장히 밝아요. 근데 나의 내부적인 마음속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 상태에서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 찔려본 사람들의 깨달음을 얻고 달빛이 가시나무 울타리 넘어서면 환한 보름달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외부에 있는 달이 나의 내면 속으로 들어왔고 그 달이 여기 이렇게 뛰어 올랐다 그랬잖아. 그러면 외부의 달이 나의 내면으로 들어오게 됨. 자연과의 합쳐졌죠? 이 자연과의 합일로 뭔가가 얻어지게 된 거죠. 이 전체 시의 맥락이. 그러니까 이런 시는 되게 많아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뭔가를 깨달은 거는 너무 많아. 지금 올해 나온 수특에도 이런 분위기의 시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쓰니까 너무 안 보여. 색깔을 바꿔줄게. 하얀색으로 바꾸자. 하얀색 있나 근데? 아니 노란색? 아 훨씬 잘 보이네. 진짜 이걸로 쓸걸. 이수익 시인 중에 연등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주제냐면 나는 지금 굉장히 안 좋아. 난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외롭고 힘들어. 그래서 나의 소원이 뭐냐면 연등제를 보는 게 소원이야. 연등제가 뭔지 알지? 그 등불 이렇게 있으면 그거 올리는 거 있잖아. 그걸 너무 보고 싶어 해. 그래서 내가 소원이 연등제를 보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통해서 나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공공의 이득, 공동체의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승화가 되거든요.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달이랑 관련된 것도 외부적인,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불안하고 안 좋은데 외부의 달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삼키고 좋은 게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거잖아. 외부 요인에 있어서 내가 이제 좋게 변하는 거,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학습활동. 자,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봤어요? 그리고 어둠을 내려놓았죠? 그 다음에 역설적 의미를 깨달았죠? 꺾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 의미. 꺾임으로써 내가 뭔가를 얻게 됐으니까. 그래서 충만하게를 느껴진다라는 거야. 결국에 이런 역설적 의미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 꺾이는 것의 역설적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역설이랑 관련된 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역설과 관련된 시. 이건 제가 정리해둔 게 있어서 그건 프린트로 드릴게요. 역설과 관련된 시. 근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역설적 의미를 깨달은 거고 표현상에서는 역설법을 쓰이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법의 의미를 물어본다라기보다는 그냥 역설의 의미가 있는데, 그냥 제가 조금 더 역설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냥 역설이랑 관련된 시 정리를 드릴 거예요. 자,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달을 보고 절을 하는 거. 그럼 여기에서의 절은 뭐였어? 아까 당신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그랬잖아.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마음속에 부족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 꺾여지는 것은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는 의미. 일반적으로 꺾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꺾이다, 뜻이 꺾이다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꺾이다에서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은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버려야지만 환한 마음 상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결국에 뭐야? 시련은 좌절이 아니라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임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 뭐 내가 이형기의 낙화도 그렇고, 뭔가 이거는 근데 그거죠. 사랑의 의미,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이게 실패를 하고 나서야 성찰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결국에 이 달 그것도 이런 내용인 거죠. 내가 뭔가를 버리고 뭔가 한번 꺾여져 봐야 충만함을 느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뭐 좌절을 느끼고 있는 친구. 근데 이거는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나올 가능성이 좀 낮고. 자, 이거 메밀꽃 필 무렵 문학의 아름다움. 요 학교에서 했어요? 했는데 여기는 안 나온대요. 아, 그래? 대놓고 얘기해 주셨네. 아, 그렇다면은 그냥 안 할 건데 그냥 요것만 기억합시다. 메밀꽃 필 무렵은 똑같은 달이라고 하는 소재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했다. 묘사했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학교에서 대놓고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일단 이 작품의 화자는 달이 아니죠. 달은 뭐야? 바라보고 있는, 즉 관찰의 대상인 거지. 그 다음에 대비되고 있고, 달빛과 저물이다. 환해서 어둠이라는 의미가 대비되고 있고요. 달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죠. 어둠을 내려놓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화자에게 화자가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주체가 그런 애가 되잖아요. 그쵸? 가시나무 울타리는 달을 찔리게 하는 존재로 시련이나 아픔을 상징하고 있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것이 생각하고 있다. 그쵸? 여기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 많다. 요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 보리로 갈게요. 얘는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은데, 내용이 어렵지 않은 대신에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파트면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출제 포인트가 될 건지 개괄 전체를 좀 하고요. 일단 보리의 생명력과 인내력을 예찬하고 있는 수필이고요. 여기서 이제 필기를 좀 해봅시다. 출제 포인트. 1. 보리의 특징. 선생님 보리 특징 읽기만 하면 되죠. 그쵸? 읽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야. 무슨 말이냐면 애매하게 낼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이거 시험 공부를 할 때 보리의 특징 같은 거 자습서나 지금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서도 다 나와 있으니까 약간 100%는 다 못 외워도 80~90%는 보리의 특징을 그냥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왜냐면 이 전문이 좀 그러니까 많이 길지는 않지만 이거 이렇게 읽고 찾아가면 시간이 너무 오버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의 특징을 물어볼 테니 보리의 특징 그냥 기본적으로 외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개 및 표현법. 이게 갈래는 수필이잖아요. 갈래는 수필인데 시처럼 표현이 여러 번 다양하게 쓰였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보리를 예찬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A. 어떤 걸 예찬하냐? 일단 희망을 줘요. 그 다음에 B. 생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C. 이 생명력 플러스 역동성과 생동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D. 겸허하고 완숙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보리가. 겸허하고 완숙한 태도.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서 이거의 전개 방식이 시간의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의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는 계절이 변화했다라는 거죠. 이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 보리를 민족의 표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리의 속성이 나오면서 뭔가 순박하고 억세고 참을성이 있게끔 나오는 거. 요런 느낌. 그리고 이 제재가 보리인데 여기서의 보리는 다른 식물들이랑 대조되고 있는 성격을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다른 식물들이랑 대조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이냐면 요렇게 보이겠죠. 일단 늦가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 늦가을부터 여름까지의 시간적 흐름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얘는 늦가을에 심어요. 보리를 심고 그 겨울이 돼요. 근데 겨울에 보통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얘는 추위를 견디면서 살죠. 보리가. 그러니까 추위를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인하잖아요. 이럴 때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는 태도가 보이고 그리고 다시 봄이 되죠. 봄이 되면은 보리가 익어요. 그래서 이런 원숙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초여름으로 가죠. 초여름이 가서 수확을 하죠. 요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 자, 그럼 다시 경수필. 경수필이 뭐야? 무슨 뜻이야? 경수필 할 때 경자가 무슨 경이지? 가벼워요. 맞아. 가볍다라는 거예요. 경수필의 반대말? 무거운 수필은? 그쵸. 중수필이죠. 얘는 경수필에 속하고 상징적이면서 교훈적이면서 향토적이겠죠. 근데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의 갈래가 수필이잖아요. 수필은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경험을 하고요. 뭔가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2단 구성. 농부의 마음, 생명력과 인내력에 대한 예찬. 그리고 보리의 파종, 심는 거에서 수확까지의 과정. 처음과 끝에서의 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성하고 너라고 식물 애들을 너라고 부르면 싹 다 의인화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리 자체를 되게 의인화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리 말고도 다른 애들도 너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따가 나오거든요. 걔네도 의인법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생태에서 다양한 교훈적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자, 그럼 일단 처음, 중간, 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서론, 본론, 결론 이런다 이러면 틀려요. 처, 중, 끝이에요. 자, 처음 일단 늦가을에 희망을 품고 보리를 파종하는 농부. 그러면 여기서의 희망은 보리 그 자체를 얘기하겠죠. 이 보리가 잘 자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파종을 시작합니다. 너는 차가운 땅 속에서 겨울을 자라왔다. 늦가을. 왜냐면 차가운 땅 속에서 겨울을 자라왔다. 그리고 너라고 했을 때 지금 2인칭이잖아. 2인칭. 2인칭을 호칭어라고도 해요. 누가요? 평가원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 2인칭을 호칭어라고도 해요. 그리고 2인칭을 썼을 때의 효과는 뭐냐면 얘가 지금 애정이 드러난다 그랬잖아. 애정이 드러난다는 거는 정서적 거리감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굉장히 친근하게 느낀다는 거. 친근하게 느끼니까 너라고 불렀을 거야. 너는 차가운 땅 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왔다. 이미 한 해가 저물어 벼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들인 뒤에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손질해서 너를 차디찬 땅 속에 깊이 묻어 놓았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상황.
벼도 이렇게 거두어들인 뒤라고 하면은 보리가 다른 식물들이랑 대조되는 포인트인 부분이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다른 작물과 다르게 늦가을에 파종을 하는구나. 그리고 차가움에 응결된 흙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낱낱이 부숴가며, 왜냐면 이거는 누가 하고 있어? 이거의 주체가 뭐야? 농부가잖아. 이 주어가 생략되고 있죠. 농부가 주어고 낱낱이 부숴가며 부의, 서술어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고된 노력과 정성이겠지. 이거를 통해서 희망을 얻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농부는 너를 얼지 않도록 굳고 차가운 땅속에 깊이 묻어 놓았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씨도 제 키의 10길이 넘도록 심어지면 움이 나오기 힘이 든다. 아이고. 나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형광펜.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거. 씨도 제 키의 10길이 넘도록 심어지면 움이 나오기 힘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는 그런 건 뭐야? 보리를 심을 때요, 적정한 깊이로 심는 그런 정성이 필요하다고. 대충 심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직접 인용했죠? 직접 인용하면서 이걸 왜 직접 인용했어요? 농부의 정성과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 늙은이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농부는 너를 정성껏 땅속에 묻어놓고 이에 늦은 가을의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 지 오래, 날개를 자주 저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어서 희망의 봄을 머릿속에 간직하며 굳어진 허리도 잊으면서, 왜냐면 이 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 다음 중간, 여기는 일단 겨울로 지나가게 되고 묘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개관을 먼저 볼게요. 일단 중간에서는 겨울의 매서운 바람과 차디찬 눈을 이겨내는 보리의 생명력과 인내력, 요거 이제 보시고, 자, 온갖 벌레들도 부지런한 꿀벌들과 개미들도 다 제 구멍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이제 생명력이 움트는 시간대는 아니라는 거야. 다른 애들도 다 제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뭔가 좀 움츠러드는 시간대라는 거죠. 몇 마리의 산새들만이 나지막하게 울고 있던 무덤가에는 온 여름 동안 키만 자랐던 억새풀 더미가 갈대뼈 같은 손꼽만은 싸늘한 하늘에 날리고 있다. 이런 게 약간 정막의 이미지. 근데 지금 여기서 산새들이 울고 있던 무덤가, 그 다음에 억새풀, 손꼽만은 싸늘한 하늘에 날리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자체를 얘가 이미 교과서 적막한 풍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생동감이 느껴져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적막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물도 흐르지 않고요, 다 말라버렸고요, 앙상해요. 그런 와중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추우니까. 그럼 이제 여기 전반적인 그 흐름은 겨울에 다른 생명체들이 움츠러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논뚝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빛이라고 했으니까 뭐 색채 이미지가 쓰였고, 그 맑고 높던 하늘도 검푸르다라고 하는 색채 이미지 쓰였죠. 그걸 찌푸리고 있는데, 너 보리만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도 새파란 머리를 들고 있고 향하고 있고 솟아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대비되고 있죠. 다른 애들은 다 죽어 있다 그랬잖아. 고개를 숙이고 있고 저쪽 속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얘만이 하늘을 향하 솟아오르고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대비되고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보리의 생명, 뭐 강인한 생명, 요런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겨울에 이렇게 살아남는 애들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뭐 문학 작품 연계되어 있을 때 뭐 항상 이런 거 있잖아. 매화 너는 겨울 그 힘든 와중에 꽃을 피웠구나. 뭐 이런 작품이 있어요. 시조 중에. 뭐 요런 거가 매화가 볼이랑 지금 똑같은 대상이 되겠죠.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 속의 따스함을 찾아서 다 잠자고 있어. 근데 너는 그 억센 팔들을 내뻗치고 새빨간 얼굴로 생명의 보금자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왔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땅 속의 따스함을 찾아서 다 잠자고 있을 때 보리만은 뭔가 나오고 있잖아. 행동이 지금 계속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짧아진다라는 거겠지. 따스함을 잃었다. 추워진다라는 거고요.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을 잃지 않고 자라왔다. 다른 애들은 다 따스함을 찾아가고 있을 때 너는 그런 따스함이 없는 상황에서조차 잃지 않고 자라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어버리고 얼음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 억눌러도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었다. 그렇겠지. 왜냐면 그래야 이제 새싹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어둡고 찬 눈 밑에서도 장미꽃 향내를 풍겨오는 그윽한 6월의 훈풍과 노고질이 우지는 새파란 하늘과 비춰주는 태양을 꿈꾸면서 이런 초여름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희망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참고 견뎌왔대. 다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춥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어. 어느덧 남향 언덕 위에 잔디가 파란 속잎을 날리고 들판바다 민들레가 웃음을 웃을 때면 너 보리는 산등성이까지 이미 푸른 바다로서 온 누리를 뒤덮는다.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비유적인 표현. 원관념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 물결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물결. 물결의 원관념이 보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도 동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으면서 약간 요런 느낌이겠죠. 지금 이제 봄이 됐잖아요. 봄이니까 뭔가 움직이는 이미지를 계속 갖고 오려고 물결이라는 표현을 썼겠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이때 새싹이 피어날 텐데 얘는 어느 정도 새싹이 있는 와중에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자랐다는 거겠지. 낮은 논에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이만큼 보리가 엄청 많이 자랐다라고 하는 거야. 보리가 엄청 많이 자라난 모습.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아지랑이를 몰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 누리는 푸른 봄의 물결, 또 이제 그 보리, 들에도 언덕 위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르른 생명의 춤, 새빨간 봄의 춤이 흘러넘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역동성의 이미지랑 발랄한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고요.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또한 자라난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너의 푸른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에는 노고지리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너의 머리 위에서 불러대고 또한 너의 깊고 아늑한 품속에 깃을 들이고 보금자리를 틀어놓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노고지리가 굳이 따지면 타인이거든요. 타인.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공생과 포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리가. 아침 이슬을 머금고 너의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에는 노고지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서 너의 불러대고 너의 머리 위에서 부르고 또한 깃을 들이고 보금자리를 틀어놓는다. 나부끼듯 춤추듯 나부끼는 보리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이 타인들과 같이 포용하고 있는 모습 그거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뭐 는다 이런 이제 현재형 어미, 현재 시제 활용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어느덧 늦은 봄이 됐어요. 서 있는 수양버들이 그의 그늘을 시내 속에 깊이 들이우고
나비들과 꿀벌들이 넘나들고 장미들이 향기를 풍겨 보낼 때면 너 보리는 고요히 숙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늦은 봄에 다른 애들은 뭔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때 보리들은 겸손하면서 원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과 추위를 다 이겨내고 아지랑의 햇볕과 무르익은 장미의 극한 향기를 온몸에 지니면서 이제 모든 고초와 비명을 다 마친 듯이 고요히 머리를 숙이고, 드시니까 이제 뭐 비유법 쓰이고 있다는 거. 머리를 숙이고 성자인 양 기도를 드린다. 성자인 양, 세인트, 현자. 그런 이제 옛날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 마치 이런, 그러니까 보리를 여기다 비유하고 있는 거. 빨리 끝낼게요. 이마 위에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농부는 너를 한아름 덥석 안아서 너를 거둘 거야. 그럼 이제 이게 희망이 되겠죠. 아까 그 희망을 기대하면서 보리를 심었다 그랬으니까. 순박하고 억세고 참을성이 많은 농부들과 함께 자라나고 또한 너를 심고 키우고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농부와 보리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너는 항상 순박하고 농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작가의 바람이기도 하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 이면서 없어지진 진짜 않을 테니까. 자, 작가가 예찬하는 보리의 가치나 특성. 일단 희망을 주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동성, 그 다음에 겸허하고 원숙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자, 문학이 어떻게 인식을 넓히고 있냐? 일단 겨울을 앞두고 씨를 뿌린다는 점, 가장 먼저 수확한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보리를 가을에 다른 작물이랑 수확하고 빈 논과 밭에 심었다라는 거. 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겸허한 태도를 배우고 싶다. 이거 했어요? 얘도 이거 아직 안 했고. 나온대, 안 나온대? 이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이건 들어가는 것 같아? 볼게요. 자, 얘는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상징적 선창성,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알지 못한 인식적 한계. 그러니까 인식적 한계. 정말 다 알지 못하잖아. 내가 아무리 너네가 막 100살까지 공부를 한다고 해도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생겨요. 그리고 이 인식적 한계는 인간이라면 느끼는 한계이기도 하죠. 어쩔 수 없는. 왜냐면 인간은 어때? 유한한 존재이니까. 유한한 존재들이 느끼는 한계이기도 하겠지. 자, 등이 가려울 때가 있다. 갑자기 이렇게 냅다 딱 등을 가려울 때가 있다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시는 언제나 초반 부분이 촉발 부분이잖아요. 이 촉발 부분에서 등이 가려울 때가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등으로 시상을 얘기하겠다라는 거지. 시원하게 긁고 싶지만 손이 닿지 않고요. 그곳은 내 몸에서 가장 반대편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우리는 주제를 이미 인식적 한계를 깨달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시원하게 긁고 싶지만 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싶은 거라는 뜻이겠죠. 내가 알고 싶어. 근데 그거는 가장 반대편에 있대. 이거는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게, 그러니까 내 몸에서 가장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은 물리적으로 먼 공간일 수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공간이 멀다.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일 수도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사후 세계에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멀 수 있고 아예 차원이 다른 공간. 나는 이승에 있는데 내가 뭔가 알고 싶은 건 저승에 있어. 그러면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죠. 가장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장 반대편은 그러니까 어떤 뜻이야? 완전 대척점이란 뜻이잖아. 신은 내 몸에 내가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을 만드셨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신이 만들었대. 신. 얘가 만들었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고 내가 뭔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대자가 만든 거를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깨달았잖아. 왜냐면 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삶은 종종 그런 것이다. 그리고 지척에 두고서도 닿지 못한다. 그리고 봐봐. 얘가 지금 여기까지는 등이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범위를 얘기했어요. 근데 삶이라고 하면서 인식을 확장시켰잖아.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등 뒤에 뭔가 닿지 못한다는 거를 깨닫고 이거를 나의 삶, 인생이라는 큰 범위로 확장시켜요. 그걸 깨달아. 닿지 못하고요. 어떤 걸 깨닫냐면 닿지 못하고요. 보지 못해요. 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나는 처음과 끝을 한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앞모습만 볼 수 있는 두 개의 어두운 눈으로. 그러니까 어두운 눈이라고 하는 거야. 뒤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나의 세상은 재단되었대. 그 눈으로. 결국에 뭐야? 나는 내가 평생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상태로 나의 세계관이 확장될 거라는 거예요. 손바닥 하나로는 다 쓸어주지 못하는 우주처럼 넓은 내 몸 뒤편에는 입도 없고 팔과 다리도 없는 눈먼 내가 살고 있대.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학교에서 어디까지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뒤에 또 다른 나라는 존재가 살고 있다. 그럼 이걸 좀 확장시키면 나랑 차원이 다른 공간에는 나랑 똑같은 애가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절대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 인식하거나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들이 거기에 있겠거니 라는 거죠. 나의 배후에는 나의 정면과 한 번도 마주보지 못하는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나는, 여기서 맨 끝에 있는 나는 이 말하는 화자가 볼 수 없는 존재가 되겠죠. 화자가 평생 볼 수 없는 존재.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얘처럼 내가 미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가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백석의 시 여운왕골 쪽을 읽으면서 전혀 다른 곳에서도 명절의 모습이 비슷하고 가족이라는 우주를 만들어서 살아갔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일제강점기 때 평화로운 과거를 그려하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얘랑 이제 연계된다기보다는. 자, 얘는 수필이고 농부를 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보리를 너라고 부르고 있고 의나 희망. 네, 잠깐 쉬었다가 뒤 이어서 다시 할게요. 자, 맥락. 아까 그 맥락이 외부 제가 그 처음에 필기했었던 내재적 맥락, 그 다음에 외재적 맥락 그거예요. 일단 서정, 서서, 극, 교술로 나눌 수 있는데 서정은 시죠, 시. 그래서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를 나타내고 서사는 소설이니까 인사배 중심으로 나뉘어야 되는 거. 인물, 사건, 배경.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랬죠. 소설에서는 인물이 나오는데 인물을 뭘로 보라고? 인격체로 보시고 이 인물을 이루는 요소들을 인격 요소로서 인격체를 어떻게 이루는지. 이 인격 요소는 뭐다? 배경도 될 수 있고
심리도 될 수 있고 성격도 될 수 있고 직업도 될 수 있고 얘가 어디 사는 집도 모두 다 모든 요소들이 다 인격체를 이루는 거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극, 대사, 행동. 이제 그래서 이제 서사갈래랑 극갈래 뭐 가장 큰 차이점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극갈래는 이제 서술자가 따로 없죠. 교술은 그거 술, 수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그 보리도 수필에 해당하고. 그래서 문학의 갈래가 지닌 특성은 작품을 감상하는 바탕이 되므로 각 갈래의 형상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얘기할 때 형상화 원리를 이해하래. 형상화 원리가 뭐겠어? 얘네들이 느끼고 있는 이 어떠한 정서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함축적 언어로 노래하는 서정갈래는 다양한 비유와 상징, 이미지 등으로 정서를 형상화하고 허구적 내용을 이야기하는 서사갈래는 인사배, 그리고 갈등. 왜냐면 이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갈등이 됐다가 해소가 됐다가 다시 갈등이 일어나고 해소가 되는 거. 이거의 반복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니까. 또 서술자의 개입 없이 사건과 행동을 직접 보여주는 극갈래는 대사와 행동, 소품과 무대 장치가 지닌 의미 등으로 형상화하고 교술갈래는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과 깨달음, 교훈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형상화한다. 그래서 아까 이러한 다양한 맥락이 있다고 했죠. 이게 아까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다 외부적인 맥락이기는 한데요. 제가 아까 작가 맥락, 이거는 표현론,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 맥락, 이건 반영론, 이건 효용론, 이거는 뭐 비판론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크게 그러니까 문학사,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갈래를 보겠다라는 거지. 자, 일단 꽃 264. 굉장히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내용면에 근데 굉장히 유명한 시이긴 하죠.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여기서 동방은 우리 조선이에요. 조선.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하늘도 끝난 상태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서,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았는가.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조선은 늘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늘 결말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 어떤 결과 아니면 뭐 결실을 이루어 내지 않았던가. 요렇게 보세요. 요런 이미지예요, 지금. 그래서 내 목숨을 꾸며서 쉼 없게, 어떤 쉼이 없다라는 거야. 독립을 할 때 쉬지 않고 내가 진행을 하겠다는 거야. 독립을 할 때, 독립운동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 나가겠다. 북쪽 툰드라에도 지금 툰드라잖아. 툰드라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뭔가 피우기에는 부족해. 이 공간은 생명을 피우기에는 부족한 공간이야.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옴짝거려.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피기 어려운 공간에서도 꽃 맹아리가 옴짝거려.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나는 꽃 맹아리.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르기를 기다리나니. 그러면 여기서 제비떼가 까맣게. 보통 이제 제비떼 이게 까만색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는 까맣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독립을 향한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저버리지 못해. 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처럼 다가올 밝은 미래. 그러니까 이 광복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의지로 들어가게 되겠죠. 한바다 복판에 용소슴이 치는 공간. 그러니까 이 약간 뭔가 이런 생명이 움트는 공간.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회상의 무리들아, 내가 너를 불러볼 거야. 광복을 이룬 기쁜 미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나중에 광복이 이루어져서 우리 민족들을 다시 불러보면서 끝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경 후정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시어, 동방, 우리나라, 꽃, 희망, 기운, 꽃성, 광복을 맞이한 조국. 왜냐면 꽃 맹아리가 확장돼서 꽃성을 이룰 테니까. 그 다음 의지, 확신. 확신이니까 필연성. 광복이 올 것이라는 필연성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행으로, 강연이 모두 사행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음악성, 안정감. 영탄적 어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다림, 강한 의지와 같은 화자 정서를 효과적으로, 결국 이 영탄적 어조가 어떤 거? 기다림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다음 시각적 심상, 생명력, 광복에 대한 희망. 자,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저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 단원이었던 이육사는 여러 차례 투옥될 정도로, 여러 번 이제 그렇게 될 정도로 일제에 강하게 저항했으며 옥고를 치를 당시 수인번이었던 264를 따서 육사라고 지었다. 아마 이름이 본명이 이육사가 아니라 원봉인가? 뭐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비극적인 현실인식과 이에 대한 극복 의지를 작품에 담아내어 지사적 면모. 지사적 면모. 그러니까 지사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독립운동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적인 거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뭐 이거는 강인한 거, 생명력을 지닌 꽃, 그다음에 밝은 미래가 확신의 정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조지훈 낙화 얘도 같이 볼게요. 자,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꽃이 지는 거는 자연의 섭리잖아. 그러니까 이 바람은 외부적인 요인이고, 이 자연의 섭리로 뭔가 진행이 될 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있든 없든 꽃은 지니까. 주련 밖에 성긴 별이 쓰러지고, 별이 이제 지나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여기서 그 새가 울은 그 뒤에 산이 다가서고 이제 밝아오는 아침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관조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꽃 지는 그림자가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연 붉어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꽃이 지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미닫이가 붉어지고 있는데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하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여기서 묻혀서 사는 이, 그러니까 화자가 되겠죠? 화자 본인이 이 고운 마음을 아는 사람, 나의 이러한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아침은 울고 싶대. 왜냐면 꽃이 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꽃이 아름다움이라고 했을 때 아름다움이 지고 있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거야. 한때 되게 빛났던 이 꽃이 져버렸어. 근데 그거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삶의 비애를 느끼게 된다. 그거예요. 꽃을 보고 있는데 꽃이 지고 있고 그 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삶의 비애감. 요렇게. 그래서 여기를 볼게요. 계절을 연상시키는 시어. 봄을 연상할 수 있다. 절망적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쵸? 광복 후의 혼란한 상황? 뭔 소리야? 광복 이후의 아름다운 상황이겠지. 회상의 무리들은 우리 민족이고 대립. 그쵸? 생명력, 희망, 긍정, 그리고 대조 하고 있고. 얘는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이옥설. 이거 아마 중학교 때도 한번 했었던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대조와 유추. 유추는 유비추론이라는 뜻이고 유비추론. 유비추론이 뭐냐? 정말 말 그대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민수랑 민정이가 쌍둥이에요. 민수는 마라탕을 좋아해요. 똑같이 민정이도 마라탕을 좋아해요. 민수가 요즘 그게 유행이잖아. 버터 쿠키. 버터떡. 그것도 좋아해. 얘도 그거 좋아해. 얘가 딸기를 좋아해. 그러면 민수가 1번, 2번을 좋아했고 민정이도 1번, 2번을 좋아했어. 그런 근거가 있어. 그래서 얘가 딸기를 좋아하니까 민정이도 딸기를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그게 유추예요. 그게 유비추론이에요. 자, 행랑채. 뭔가 이제 이 집에 그런 거가 낡고 떨어져서 버틸 수 없게 된 게 3칸이 있었대. 나는 마지못해 이것들을 모두 수리했는데 그중 2칸은 먼저 번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되었어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아직 손을 대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거라 서둘러 기어를 갈았던 거야. 그러면 한 칸과 2칸이 지금 다르지. 2칸은 굉장히 나중에 수리를 했고 이 한 칸은 굉장히 빠르게 수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수리를 하려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거 그 2칸 걔네들은 석가래, 춘혁, 기둥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어. 그래서 수리비가 무척이나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안 한 거 이거 한 칸 얘는 아직 온잖아요.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러한 경험이야. 자기의 이제 인생사의 그런 경험이야.
나는 그것을 통해 사람의 몸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생각했는데 그것을 통해 어떤 거, 자기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은 외부적 요인인 거잖아. 이 외부적 요인을 사람의 몸을 보아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대.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도 그것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쓰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아. 즉, 자기가 느꼈었던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인간사의 교훈으로 확장짓고 있는 거지. 또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남에게 해를 입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고쳐야 한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어디 그뿐인가? 그리고 이거는 봐봐. 자기에 대한 몸 확장이 조금씩 여기서 여기로 확장되고 몸에서 나라의 정치로 훨씬 더 많이 확장되고 있죠.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세요.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오히려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급하게 바로잡으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늦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행동도 조심하지 않겠는가. 즉 얘를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 고치지 않고 미루고 있어. 미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거야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 아직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 아직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지 않았고 나라의 정치가 그렇게 안 됐는데 왜 그래? 유비추론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그 행랑체를 통해서 얘도 그럴 거야. 행랑체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바가 있으니 이렇게 실질적으로 백성들한테도 이걸 느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행랑체의 경험을 정치 상황에 확대를 하면서 유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급하게 바로잡으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늦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행동을 조심히 하라라고 하는 거지. 조심히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만시지탄하는 상황을 경계하라. 미루는 거를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상황, 외세 침략, 창작 의도 여기 이런 비용이 차리가 났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 1, 깨달음 2로 확장짓고 있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위태로워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회피하지 않고. 그리고 교훈적 내용,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이옥설이 독자에게 끼친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 작품은 한문수필로 한문을 읽을 수 있는 독자층은 주로 지식인층으로 한정되어 있을 거고 잘못을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작가의 생각에 공감하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탕과놀이의 행태, 잘못된 제도 등을 시의적절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음 얘는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일단 X 치고요. 학교에서 나가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때 다시 나갈게요. 그다음 여기 그쵸? 작품 속의 나는 왜냐면 이건 수필이기 때문에 글쓴이 본인일 수밖에 없고 모두 수리비가 많이 든 거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었고 중요성 적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확장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슬견설 이거는 이거 그거예요. 개랑 이 그 머리에 사는 그 이 있잖아.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 슬견설인 여기
손이라는 사람이, 손님이 개나 돼지처럼 큰 동물의 생명은 귀하고 이 같은 미물의 생명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모든 생명이 귀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슬견설이에요. 그냥 그 주제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응? 아니 얘는 여기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안 들어갈 건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만흥이 일단 굉장히 21학년인가 20학년도 고3에서 많이 연계됐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얘의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잖아. 근데 약간 요런 느낌이 더 강해. 타인이 아무리 나의 삶을 비웃어도 나는 동요하지 않는다. 나는 동요하지 않아. 그리고 타인의 말 듣지 않아. 약간 요런 평균값이 여기라고 했을 때 윤선도 만흥은 여기에서의 삶이에요. 여기에서의 삶.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능력 있는데 왜 산속에서 사냐. 그냥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저쪽 이렇게 자기들끼리 속세서 살자라고 해도 얘가 이러잖아. 어리고 하얌의 뜻은 내 분인가 하노라 이 화자. 나의 분인가 하노라라고 하면서 자긍심을 드러내서 이게 교과서니까 자긍심이라고 표현한 거고 실질적인 뜻은 난 니네 말 안 들어. 근데 니네 말이 다 맞아 이거야. 어떤 태도인지 알겠어? 니네 말 안 들어. 그리고 본인을 낮추면서 표현하잖아.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하얌이라고 한 거예요. 네. 일단 진도 여기까지만 나가고 이제 그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숙제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